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 네, 반갑습니다. 오 자유 MC를 맡은 송고르입니다. 정말 평소에 너무 애청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렇게 저를 진행자로서 뽑아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떨립니다. 오늘부터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거죠? 잘생겼다. 저도 배우는 자세로 열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먼저 통일 탈북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언제 봐도 유쾌한 우리 남한 가족 여러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는 무로 목사 서정무 목사님. 네, 인사드리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로 목사 서정무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사님 방송 나오고 와서 무슨 피드백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피드백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랬어요? 네, 일단 왜 이렇게 얼굴이 크냐. 무슨 말씀을? 누구 앞에서 그러십니까, 아직은?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아니, 사실 근데 저도 알게 모르게 녹화가 끝난 다음에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 북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 제가 이제 댓글을 봤는데 너무 감명 깊은 댓글 하나가 있어서 꼭 소개하고 싶은데,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오 자유열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할렐루야. 이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오늘은 매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어쩐지 표정이 세상에. 가볍게 계셔야 되는데. 네, 우리 목사님 오늘도 궁금한 점들 살살 긁어주시는 그 질문 머신으로서 역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탈북 가족 중에서 새 얼굴이 보이시네요. 탈북 가족의 청일점 지초려 형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2006년도에 탈북을 했고요. 2007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고 지금은 또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실 요즘 그 탈북길이 좀 막혔고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탈북민을 구출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감시에 쓰이는 것이 중국이고, 솔직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이 다 불법이지만 뭐 독재나 공산권에서는 당연하게 감시를 하는 게 그런 수단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많이 과거보다 오르다 보니까 코로나 전과 후가 거의 한 10배 정도 올랐다. 10배라고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지금은 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 6배 정도. 6배. 아니 근데 6배 정도라도 말 못하는 게 우리가 2007년도 올 때 브로커 비용이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이에요. 못 와요. 1억 정도. 예. 1억? 그러니 100배란 말이 맞지. 그러니까 마음의 100배네. 그렇지. 진짜. 막 네. 부담스럽지만. 탈북민들이 그 정말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정말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찾아갈 수 있는 뭔가 탈북민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강원도 홍천에서 저희가 주말농장을 하고 있어요. 주말농장 하고 있는데 가장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탈북민들이 한국 국민에 비해서 자살률이나 아니면 우울증이 대략 4배 정도 높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나라인데 그거보다도 4배가 더 높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좀 우리 탈북민들이 힐링을 하고 또 모임을 통해서 네트워크나 아니면 마음을 좀 열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거리를 만들고자 해서 주말농장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 하십니다. 맞아요. 저 근데 주책스럽게 또 질문을.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은데 맞아요. 그것보다 더 4배가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혹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탈북민 분들이 마음을 좀 약하게 먹거나 좀 자살하는 것을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왔는데 뭘 못하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 죽음을 각오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한 번에 겪게 되는 그런 자기만의 각오이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뭐 고립이 되거나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집 밖으로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 드라마만 보다가 나중엔 우울증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맞아. 예수님 안 탈북하는 게 믿으시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한국에 있으면서도 북한에서 사는 사람보다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정신적으로. 그 사람은 밥이 없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진짜. 사실 이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긴 해요. 그죠? 관계가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가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우리 지철 형제님 그럼 지금까지 이제 도움을 받으시다가 이제 도움을 또 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의미 있고 그 보람된 일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 우리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너무 네, 궁금해요. 여기 제일 궁금하죠. 제일 너무 계신데 그 얘기 잠시 미뤄두고 오늘 이야기 주제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이고 우리 상태 왔어. 네, 엄마. 어떤 겨우들갑이야. 엄마. 이게 뭐야? 이거 봐 엄마. 이거 봐 나 오늘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 엄마. 100점. 와 신난다. 100점. 아니 근데 엄마 나 100점 맞으면 엄마가 맛있는 고기 겹빵 사준다고 했잖아 엄마. 엄마 갑자기 배가 고파요. 빨리 사줘 고기 겹빵. 맛있겠다. 분명히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오빠가 아니? 아니 알았어. 엄마가 사줄게. 걱정 마. 아니 왜 이렇게 노중을 부리고 이래. 아니 근데 조용히 해. 지금 아래층 누나가 대학 면접 준비한다고 엄청 예민하대. 에이 참. 아니 뭐 공부 혼자만 하나 공부가 뭐길래 도대체 대학이 뭐길래 이렇게 유난을 떠는 거야 엄마. 그러니까 말이다. 그래서 이 엄마가 준비했지. 남북 교육 특집 학교 탐구 생활. 빠밤 그냥 끝났어요. 우리 빠져서 더 했으면 좋겠어. 저기 방정이네 정말. 아니 두 분 진짜 너무 케미가 좋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네. 남북극장을 보면서 항상 제가 궁금했던 게 그 안에 꼭 북한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처음 들은 북한말이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떤 건지 우리 북한말 한번 해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기 겹빵 햄버거죠. 햄버거. 햄버거가 우리말이 아니죠. 햄버거가 고기를 겹한 빵이잖아요. 이게 세종대왕님이 그러니까. 만드신 우리 글을 그대로 쓰는 거죠. 야. 근데 북한에서는 고기 겹빵이라고 평양에서 메뉴가 나오지만 MZ세대들은 햄버거라 부릅니다. 네, 남조선 드라마 좀 봤으니까. 아니 먹는 얘기가 나오니까 신실언니 다음으로 제가 너무 궁금한데. 그럼 샌드위치는 뭐라고 해요? 샌드위치요? 샌드위치도 고기 겹빵 아닐까요? 샌드위치 없는 것 같아요. 샌드위치 없어요? 아니 샌드위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없어요, 지방에. 야채가 들어간 게 없는 거예요? 야채 아, 겹빵. 맨날 풀떼기만 먹는데 뭐 풀도 갖다 팔아먹겠어. 고기나 먹으면 몰라. 맨날 고기 겹빵도 되게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소고기가 들어가면 소고기 겹빵,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 겹빵 이렇게. 야채 겹빵이겠다. 예. 치즈는 영어로 그냥 쓰나 보네요. 그냥 아니 북한도 이제 메뉴판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이 한국처럼 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북한도 커피를 마시잖아요. 네. 그리고 네. 커피 이름이 조금 달라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커피를 북한에서는 진한 커피. 그리고 진한 커피. 에스프레소는 아주 진한 커피. 이거 알아듣기 쉽네요. 예, 믹스 커피는 즉석에서 먹는다 해서 즉석 커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북한에서는 속성 음식이라고 해요. 빨리 간단하게 빨리 만드니까. 말린다.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지 약간 들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좋아, 좋아. 그럼 아이스 커피는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뭐라고 해요? 아메리카노. 그런 커피는 뭐 얼음 진한 커피. 조합이 되네요. 네, 조합이 그리고 뭐 네. 아주 찬 진한 커피. 썩어지게 찬. 네. 하여튼 뭐 새겨서 열심히 또 우리말로 바꿔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또 북한말이 하나 더 쓰고 맞아, 있죠. 맞아, 맞아. 그렇죠. 이거는 우리 이순실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죽이란 말이 있잖아요. 노죽. 예, 노죽을 부린다는 말은 남이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약을 떠는 그런. 아양을 또. 노죽 떤다. 노죽 떨고 있잖아. 맞아, 엄마. 노죽 떨고 있네. 그러지 엄마가 이제. 노죽 떤다. 노죽 방정이다, 떨고. 이런 노죽 떨고 자빠졌네. 이거 이거 진짜 몰랐다. 그러니까. 의상도 자, 오늘 제가
들은 게 두 가지 단어입니다. 고기 겹빵 그리고 노죽불이다. 오,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그래서 남북 학교 탐구 생활입니다. 역시 간을 잘 네, 남북의 그런 학교 이야기, 과연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그런 교육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북한 일단 학제를 분류하는 것부터 차이가 있죠. 그죠, 맞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라고 부르잖아요. 초등학교. 근데 북한에서는 초등학교라고 부르지 않고 소학교라고. 작을소. 작을소. 그리고 5학년까지 있다고요. 중학교는 초급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렇다면 고급 고등학교? 맞아요? 고급 중학교. 야, 이거 중학교. 북한에서 살았지만 이거 언제 변했어? 우리는 인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했거든. 그렇죠, 그렇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맞아. 네. 자꾸 변하는데 그거는 변하는데 인민들이 생활은 왜 아예 변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변합니까? 순실언니의 말투부터가 뭔가 북한에서는 국영수보다 중요한 게 사상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놈의 사상. 사상교육. 네, 저도 벌써 이 꼴이 나는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가요? 사상 중심의 학교다 보니까 소학교 때부터 예를 들면 이제 과목이 10개라면 거기에 3분의 1이 그 김일성. 김일성도 그 뒤에 또 명사가 붙어요. 대원수님 어린 시절. 그리고 김정일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그리고 최근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어린 시절. 여기에다가 이제는 사망한 지도 거의 뭐 70년이 되는 김일성의 아내죠. 불려불굴의 김정숙 어머니 혁명 역사.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4과목을 차지하다 보니까 전체 과목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학교에서 끝냐냐 아닌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과정에도 어문학과 이런 것들도 꼭 김일성 혁명 역사는 북한으로 로메르 일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는데 유치원 때부터 저희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막 6살, 7살 때 막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탁 깨워요. 야, 선아야. 아버지 엄마 생일이 언제야? 몰라요. 비몽사몽하는데 김일성 대원수님 언제 태어나? 1912년 4월 15일 망경대첩.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세뇌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그리고 김일성, 김씨 가족의 혁명 역사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혁명 역사를 모르면 북한에서 배견하기가 힘든 이유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배워주기 때문에 혁명 역사에 세뇌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 질문하셔야죠.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거 왜 배우는 거죠? 한국과 북한의 차이점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은 말 그대로 뭐 어떤 전체주의 그리고 그 전체주의를 위한 수단이 인민 대중이 되는 것이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사유재산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북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릴 때부터 신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TV만 틀어도 경례하는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 막 그 음악과 함께 막 그 사람의 위대성이 나오고 정말 어릴 때는 그 사람은 정말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냥 배워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은 국영수를 배우는 게 어떤 경쟁력이잖아요. 내신 1등급, 2등급에 따라서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고 하지만 북한은 그런 세뇌나 아니면 혁명성에 의해서 대학교를 갈 수 있고 출신 성분이 또 갈리다 보니까 국영수를 왜 배우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듯이 북한에서 왜 이 혁명 역사를 배우죠? 할 말이 없어요. 당연한 그런 거죠. 나 이럴 때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나 이럴 때는 있잖아요. 좀 목사님을 줄 세워가지고 북한에 한 달만 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왜라는 말을 잘해요. What? 이런 얘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안 달아요. 예스밖에 몰라요. 그냥 나라에서 배워주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남한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얘기를 저희는 전혀 안 해요. 그렇죠. 이렇게 왜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서 총살 아니면 단련대 가서 아주 혁명 사상 교육을 이렇게 물음표를 달면 안 돼요. 눈치표를 달아야 되는 게 북한 사회예요. 당연한 거죠. 북한 그 교과서 어떤 내용이 실릴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구나, 북한은. 근데 더 대단한 거는요, 2014년인가요? 그 교과서에 핵폭탄의 뭐 구조와 뭐 종류, 이런 게 교과서에 실렸대요. 대단한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사실 저 너무 웃기는데 자, 북한에서 이제 수학 응용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네. 모든 게 정치 사상 이 교육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김일성하고 대적하는 건 다 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6.25도 한국이 미국을 네. 같이 쳐들어와서 이제 침략자다라고 배워주기 때문에 수학 응용 문제에 이제 기억 남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낙동강 정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응용 문제 낙동강. 우리 낙동강 인민군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낙동강 정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인민군 3명이 열대의 미제의 탱크를 7대나 파괴시켰대요. 3명이 7대를. 용감한 우리 인민군이 미지 승량의 탱크를 파괴하고 남은 대수는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몇 대예요? 자, 3명이 10대의 탱크 중에서 7대를 까부셨대. 용감한 우리 인민군이. 자, 답해주세요. 4대 남은 거 아니에요? 7대를 까부셨으니까. 그러니까. 3대 남았. 야, 이동 못 들거든. 그런 거예요. 있다 이러네요. 네. 그러니까요. 참 이 역사가 이렇게 미화되는 게 우리는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사실 학교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왕따라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왕따. 혹시 북한에서도 그런 왕따나 뭐 이런 문화들이 학교 폭력 같은 거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왕따란 말은 안 쓰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몰려주죠. 몰아주기. 몰아주기. 한쪽 구석에.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네. 학급에서도 보게 되면 약간 그 어눌하고 그리고 눈이 팩팩 돌지 못하고 공부도 네. 못하고 네. 이런 애들이 항상 보면 책상 제일 뒤에 앉고 이게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애들하고는 말도 잘 안 섞고 네. 선생님이 와서 얘들은 당연히 숙제 검열을 해도 3.5점이 나올 거다. 그 북한에서 저희는 그걸 머서리를 먹인다 했어요. 왜냐하면 구석으로 몰고 가서 괴롭히니까. 그래서 머서리 아니면 머서리를 먹인다 아니면 구석치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좀 한국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수직적인 구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리 어눌해도 그 부모가 당 간부거나 보안서 이런 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눌해도 터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부모로부터 사회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학생들한테 아무개는 건드리지 마라. 네, 이렇게 말하면 그 애들도 아무개는 못 건드려요. 최근에는 이게 조금 북한에도 왕따나 학교 폭력이 옛날보다는 좀 근절된 이유가 과거에는 한 집에 아이들이 5명, 6명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나가서 그냥 선생님한테 맞아도 이건 네 잘못에 맞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요. 1명 내지 많이 낳아요. 2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못 살아지고 이렇게 힘들지만 아이들한테 가는 엄마들의 초점은 좁아졌단 말이에요. 내 아이가 1명, 2명이기 때문에 죽을 먹어도 천금 같은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때렸다 해보세요. 난리나겠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학교 당국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을 때리는 걸 조금 많이 문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이어서 또 먹는 얘기인데요. 작가님이 왜 저한테 자꾸 먹는 얘기를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에이, 그럼요. 역시 표시론이 최고. 그 한국은 급식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북한 학교의 점심시간 어때요? 네. 뭔가 말도 급식 안 당연히 돼. 없겠죠. 가슴 아픈 얘기를 골라서. 아이고. 저는 애를 여기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이제 애를 처음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가는 날에 이제 도시락을 이만큼. 저는 나라에서 공짜로 애들한테 밥을 먹인다는 거는 상상해본 적도 없어요. 한국에 와서 금방 와서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도시락을 3개 샀어요. 우리 애가 먹을 거 그리고 오늘 처음 갔으니까 아이들하고 나눠 먹을 거 그리고 담임 선생님 3단 도시락 20만 원어치 장봐가지고 온밤 자지 않고 오늘 내가 왜냐면 북한에서 첫 인상이 도시락을 어떻게 싸우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가 정말 모서리 먹느냐 안 먹느냐에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엄청나게 크게 딱 싸다가 선생님 딱 이게 애 들지 못해서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어서 딱 놓고 잘 이렇게 하고 와라. 근데 선생님이 오후에 전화 왔어요. 점심시간에. 어머니 혹시 뭐 두고 가셨냐고 그래. 애를 두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거 말고 이게 지금 무슨 도시락이 있다는 거예요. 점심에 드시라고. 딱 그랬더니 좀 이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서는
도시락을 준다라는 거의 개념은 일단 없어요. 실제적으로 집이 가까운 5분, 10분 있는 애들 1시간이에요. 북한은 점심시간에 1시간을 주는데 밥을 먹는 시간 가까우면 가서 먹고 그리고 선생님이 알아요. 너 도시락 싸우라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칭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벌써 걸어서 20분, 30분 되는 애들은 왕복 1시간 걸리기 때문에 학교에 오후 수업을 못 들어오니까 걔들은 도시락 싸우라 그래요. 딱. 집이 먼 애들이 어머니들이 도시락 싸는 게 전쟁. 힘들지. 남한에서 학교에서 급식 주니까 너무 좋지 엄마로서. 그렇지. 나보다 더 잘해주는 사람. 엄마가 영양가 어떻게 있게. 우리 엄마가 어떻게 몇 끼 그렇게 다르게 해줘요. 힘들죠. 힘들죠. 그 제가 다니던 학교에 보면 네. 학생들이 그 실습용으로 과수원에 이렇게 과수 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꽃이 피고 뭐 그럴 때는 그 과수밭 밑에 들어가긴 하지만 열매 이제 달리기 시작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밥 못 싸우는 애들이 못 가져오는 애들이 그 과수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꽃매지가 있으면 학교에 그 과수원도 대문을 닫아 걸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걸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꽃매지를 따먹는 거예요. 왜 그냥 도시락을 못 갖고 와서. 그래서 복숭아 야만큼 올라간 건데 막 따먹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애들한테 한 끼라도 조금 제공을 하자 해서 이제 설미가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밥을 싸우면 한 숟갈씩 들어요. 근데 그 애들이 후에 그 애들이 밥을 뺏어 먹는 게 좀 미안하니까 진짜 그 유리 그 사이다병에다가 그 칡죽 죽이라고 그래요. 식물죽인데 물죽. 이렇게 놔두면 요만큼 깔아앉고 다 물이에요. 그런데 네. 이렇게 저어서 먹거든요. 아이고. 야 그런 거 보고 내가 참 저것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아이들은 정말 죽물도 못 먹었었어요. 근데 김일성 시대만큼은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만도 그래도 어린 그 친구들이 죽물을 이렇게 사이다 병에 갖고 다니는 방법. 근데 여기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순실 언니가 얘기하신 게 한 숟가락씩 더는 거 저희 때는 조절위원이라고 했어요. 맞아, 조절위원회.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 예, 그러니까 조절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도시락이라는 말을 예, TV에서는 해요. 평양문화원에 있는데 실제는 우린 벤또라고 했어요. 그래 보게 되면 그 벤또에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못 사는 집 아이들은 약간 비지밥이나 강냉이, 옥수수밥을 사잖아요. 그리고 좀 집이 좀 사는 애들은 하얀 밥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심에 모여서 벤또 뚜껑을 열 때 그 비지밥을, 그러니까 콩, 두부를 하고 그 건더기로 만든 밥이나 옥수수밥을 사온 애들은 벤또 뚜껑을 다 열지 못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벤또 때문에 그 기가 죽고 본인이 그렇게 그리고 이제 흰밥을 산 아이들은 벤또 뚜껑을 활짝 열어놔요. 당당하잖아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잡곡밥 사오고 그 가운데다가 시꺼먼 된장을 가운데 한 애들은 벤또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그 순간이 눈치 보는 순간에 다른 애들이 볼까 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또를 보면 그 집 계급이 보이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계급 싸움에 기가 죽는 거죠. 기가 죽는 거죠. 맞아. 네. 기가 죽고. 맞아. 그러니까 진짜. 아니 제가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아니 그 선생님들이 애들을 자습시켜 놓고 네네. 나가셔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뭐를 파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맞아요. 네. 네. 그 교실을 비우고 맞아요. 부모님들한테 받은 거 뭐 이런 거 팔고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또 자기가 또 장사 물건이 있는지 몰라도 요거는 내가 말할게요. 우리 학급 선생님이 애기 엄마였어요. 네. 공정이라는 선생님인데 이름이 공정이야. 이름까지 실명 공개가 괜찮아. 됐네. 또 그래 아버지가 교장이요. 공지정이라고 지정이라고. 야, 세상에. 그래서 그 공지정이가 찌정찌정하면 새가 날아온다고 막 그럴 정도. 그래갖고 선생님이 딱 이제 퇴근 시간만 되면 아이들은 늦대로 공부를 시켜요. 그날 과제를 계속 공부시켜요. 근데 선생은 없어졌어. 그러게 보면 선생님 나가서 도토리 딴 거라도 거기 가서 밀수꾼들한테 죽이나 하여간 닭금질해서라도 선생님 먹기 위해서 생계수단을 위해서 장마당 나가고 엄청 힘들어요. 지금 오죽했으면 선생님 이름까지 안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지철호 형제님도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세요? 있죠. 네. 그분의 별명이 돈부자였는데요. 네. 덩씨가 덩씨였어요. 덩씨였는데 덩씨. 그분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솔직히 선생님이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에 계셔야 그 선생님이고. 시대의 시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뭔가 규칙과 질서, 그런 사회주의 도덕에 맞게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선생의 이미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럼요. 선생님이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또 미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한테서 좀 저렴하게 물건을 받아서 대거래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알죠. 아무리 이렇게 수건으로 꽁꽁 싸고 눈만 내놔도 그 선생이 돈 부자 선생님인 거 알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사주죠. 왜냐하면 네 선생이 파는 걸 사주죠. 맞아. 그 선생이 누군지는 알지만 묻지는 않고 사주죠. 왜냐하면 학생들도 그 선생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상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미지가 그렇다 해서 누가 손가락질할 학부모나 학생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의외로 장사가 좀 잘 됐어요. 학부모들도 사주다 보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아 선생님도 배고프면 인간이구나. 그렇죠. 맞아. 네.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 먹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웠던 나라들이 대부분 보면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그냥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 맞아. 네, 그런 북한을 보면 이 안타까운 현실이 더 마음이 아픈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들 30% 할인해준다. 아니 남이 집 아이가 대학 가는데 왜 그 집? 한국에 오셔서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근데 아무도 잘생겼어. 12월 크리스마스 때 이맘때쯤인데 북한에 성경을 안고 들어갔어요. 김정일은 회개하라고. 세상에. 저희는 알죠. 미쳤다. 진짜. 네. 희한하다. 저희는 알거든요. 북한이 어떤 곳인지. 자,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새 가족, 우리 지철호 씨의 삶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와우. 탈북 스토리를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몇 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가요? 제가 15살. 15살. 네, 15살 때 이야기인데요. 일단 아까 앞에서도 많은 북한의 아픈 실상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저도 똑같이 그렇게 죽도 못 사고 다녔던 그런 가정 환경이었고 네네. 제가 학교 졸업을 할 때 키가 136이었어요. 17살에. 17살. 네. 그러다 보니까 15살 때는 더 작았을 거잖아요. 예. 먹어서. 120 좀 넘는 정도의 키로 두만강을 처음 건너갔어요. 네, 넘어갔는데 저희는 항상 그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는 열차가 다녔어요. 두만강 옆으로. 열차가 다니는데 그때 너무 비교가 되는 게 뭐였냐면 북한에는 굴뚝에 연기도 없고 개 짖는 소리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서 집 형체만 실루엣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막 네온사인이 반짝거리고 개가 힘차게 짖고 있고 노래소리가 나고 뭔가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는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네. 진짜 중국이 세상에 부러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5살에 탈북을 처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이 당시 살아있을 때 가장 큰 수건이 이민희천이었고 그리고 인민을 하늘처럼 생각하면서 인민들이 기아집에 비단 옷을 입고 고기국에 쌀밥을 먹게 하는 것이 본인의 수건이라고 얘기했는데 개가 이미 그 생활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개만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진짜.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곽삽이라고 하죠. 이렇게 각이 난 삽이 있는데 그 삽으로 옥수수, 강내라고 하는데 강내를 퍼서 닭이나 오리에 던져주는 거예요. 저희는 그 하나를 주워 먹기 위해서 정말 맞으면서 주워 먹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자유롭게 먹는 그 닭들을 보면서 네,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네, 그래서 하지만 그 삶이 좋았고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 됐죠. 북한에는 형도 있고 아버지도 계셨으니까.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이럴 수 잠깐만 그러면 잠깐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다시 스스로 가신 거죠? 네. 아니 그렇게 북한으로 다시 갔다면은 약간 형 때문에 가족 네, 때문에 네, 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중국에 이런 자유스러움. 네? 우리가 못 먹는 것들을 닭들이 먹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형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중국으로 가자. 네. 탈북하자. 얘기 혹시 하셨습니까? 진행하셨나요? 형이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어요. 그래요? 네. 형님과 같이 또다시 이제 탈북을 두만강을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몇 배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일단 형님이 그때 당시 먹발을 짚었었어요. 아이고. 네. 북한에서는 의족을 하는 게 정말 아무리 잘 사는 집이라고 해도 의족을 하려면 또 그만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그 정도 비용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형이 가장 큰 소원이 걷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먹발로밖에 걸을 수 없었고 그래서 솔직히 성한 사람도 두만강을 걷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 이 내천이랑 강이라는 것은 또 레벨이 좀 차이가 다르니까 근데 형이 먹발을 짚었으니까 저는 등에다는 옷을 메고 2명의 옷을 메고 한쪽에 형을 잡고 한쪽에 먹발을 들고 네, 이렇게 해서 강을 건너야 됐고요. 큰일 하셨네요. 형을 막 잃기도 해가지고 다시 막 잡기도 하고 막 옷도 막 떠내려가고 먹발도 막 겨우 붙잡고 네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이고 다시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저는 지금 그 지철 형제님 말씀하실 때 웃음을 짓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든 얘기를. 근데 눈빛에는 그 눈망울에는 이게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때 생각이 나니까. 네. 근데 제가 그 듣기로는 형님께서 네. 국회의원을 역임하셨던 지성호 의원님이라고. 맞아요. 맞죠? 진짜? 지성호 의원님. 사람들이 지정어 이거 너무 좋아했어. 그냥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하고 그런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우리를 너무 잘해주는 거야. 너무 잘해줘.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형님은? 형님은 지금 네. 현재 그 이북 오도청이라고 네네. 우리 통일이 됐을 때 바로 북한에 투입이 돼서 북한의 그 행정을 네네. 책임질 수 있게끔 하는 이북 오도청이라고 네네네. 있어요. 거기서 있습니다. 지금 환경북도 도지사로 도지사로 네. 그럼 우리 지철호 형제님께서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저는 뭐 형님이랑 같이 북한인권 활동을 했었고 형님은 국회랑 이렇게 더 큰 영역에서 활동하시고 저는 여전히 북한인권 활동을 하면서 정착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유명한 또 형님. 그렇게 힘들게 오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힘들고 외로워하는 또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는 엄청난 인권 운동가가 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그렇게 마음먹은 인권 운동가 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저는 그 북한에서 아버지가 그 저희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나오시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저희는 항상 형이랑 얘기를 했죠. 같이 아빠랑 넘어가자고. 그런데 아버지가 죽어도 붉은길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기서 어찌 보면 이념의 이산 가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빠는 북한에 계시고 저희는 이렇게 나왔는데 아빠도 뭐 혼자서 이렇게 조카를 키우면서 살긴 힘든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어려서 뭐 한 사람이 쌀물불 정말 형과 저가 쌀물불을 담당을 해야만 한 가정에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주어지는데 그것조차 안 되니까 아빠도 나중에 10월 말에 탈북을 하셨는데 네. 잡혔고 네 그래서 조카와 함께 잡혀서 그런 국경경비대한테 잡혀서 폭행당하고 그리고 또 거의 반죽음 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보위부에서 또 애새끼들 간데 어디냐고 연락을 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또 고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정말 죽기 직전이 돼서 북한 보위부도 죽기 직전에 내놔요. 왜냐하면 자기네 그 상황에서 죽은 것은 소문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내놨는데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뭐 겨울에니까 뗄 것도 없고 도적놈들이 가마솥도 다 뽑아갔다는 거예요. 또 불도 피울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많이 마음에 한이 쌓였고 그렇죠. 정말 북한에 돌아가면 아빠 묘에 정말 쌀 1톤을 부어드리고 그 싶었어요. 정도로. 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북한인권단체가 만들어진 것이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가 형과 룸메이트였는데 그분이 이맘때쯤인데 북한에 성경을 안고 들어갔어요. 김정일은 회개하라고. 세상에. 저희는 알죠. 미쳤다. 진짜. 저희는 알거든요. 북한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북한인권단체이고 네. 네, 그렇게 만들어지고 정말 우리 아빠에게 못했던 것 그리고 또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의 영혼들 그리고 한국에서 또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영혼들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많이 정말 치유는 됐지만
또 치유되지 못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할 수 맞아,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귀하다.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진짜 눈물이 맺히셔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솔직히. 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그 아들의 모습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분명 기뻐하시리라고 좀 믿습니다. 네. 우리 지철 형제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응원하고 중보하겠습니다. 발은 조국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북한이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면서 수제교육, 또 영재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영재교육도 시대별로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일성 주석 때 이 영재교육은요, 주로 그 예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육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선전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 들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이 이 기초 과학을 좀 강화해라 하고 해서 영재교육을 더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정보통신, IT 분야에 또 영재를 또 양성을 했고요. 또 세계 수준의 인재를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뭐 지금도 뭐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실제로도 세계 무대에서 활약이 눈에 띄고 있는데 국제 프로그래밍 경연에서 북한이 7일 연속 수상을 했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2019년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도 기억력 선수권 대회.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종합 1위 했었죠, 거기서. 종합 1위. 이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박이죠. 당연히 전 모르겠네요. 이거 또 비결이 있을까 진짜? 아니 선생님 뭐 혹시 이런 비결이 있나요? 1위. 저는 탈북민들은 한국에 와서 연예인을 시키면 다 잘할 거예요. 대사를 암송을 엄청 잘할 거예요. 긴장하세요. 근데 진짜 안 써주더라고요. 네. 가야 돼. 진짜 암기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내가 대사가 조금 틀리도 애드립이라는 걸 하잖아요. 북한에서 애드립 했다가는 죽어요. 우리가 토시 하나 안 단다고. 그렇죠. 그대로 외워야 되는데 사실은 1984년부터 김정일 지시 따라 각 이제 도에 수제 학교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진짜 수제들이 가는 데고 지금은 이제 각 도마다 1고등학교. 1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제 학교가 좀 더 커졌죠.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평양 제1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저는 남한에 와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그게요. 실수해도 돼. 그런데 이게 조선 말인가? 왜냐면 북한에서는 저희는 실수하면 안 돼요. 토 하나 틀려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공연장에 나가서 생각해 보세요.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탄생 60돌 이걸 50돌로 잘못 말해 보세요. 저는 이미 어릴 때부터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토 한 글자가 얼마나 깊이 있게 자리 잡겠어요. 그래서 이게 남한에 와서도 이제 뭘 누가 말하게 되면 이 암기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쨌든 방송국이랑 가보면 선아 씨 너무 기억력이 좋아요. 그럼 써줘야죠. 안 써줘야죠. 이렇게 저는 남조선에 와서 배운 거예요. 자기 PR은 지가 하라. 맞아요. 우리 북한에서 자기 PR 하면 자는 3대 모조리인가 지자랑하고 미워해요. 이렇게 짜가닥거린다고 하는데 남한에는 이거 짜가닥을 부려야 되더라고요. 짜가닥을. 그래 그만큼 이제 북한도 이제 영재학교, 수제학교 그 외에도 뭐 가학고도 생기고 그만큼 시대별로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이런 영재교육, 수제교육 할 때 그 암기력을 키우고 또 속독을 엄청 시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훈련을 합니까? 속독 교육은 훈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은 혁명 역사가 기본인데 성경이랑 같다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이들 때 왜 지금 유대인들이 모든 돈을 다 지냐 이거를 세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모세오경을 달달 외운대요. 근데 북한이 모세오경 외우듯이 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 아니 유치원 때부터입니다. 김일성의 어린 시절부터 역사를 그러니까 그게 모세오경처럼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외우다 우리 성경 잘 읽는 분들은 치매 안 오시잖아요. 어르신들도 엄청 뇌가 빠르세요. 8, 90 되는데도 성경 읽으신 분이랑 성경 전혀 모르신 분이랑 뇌 차이는 20년, 3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이게 연습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험으로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속독이 돼서 사실 저도 한국에 오면 이제 생방송할 때는 웬만한 것들은 다 보면 외워지더라고요. 영어는 아닌데 한글로 보면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예, 우리하고 캐릭터 다르니까 이거. 네,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지 않습니까? 네. 뭐요? 제 1회 오차유여 속독 대회. 자, 이 종이에 오케이, 좋다. 단어가 써 있거든요. 제가 딱 30초를 드릴 테니까 누가 더 많이 외우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남북 대표 한 분씩 한번 뽑아 김상태 선배님을 주시겠습니까? 추천합니다. 아니야. 저보다는 목사님, 목사님이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일단 뭐 말이 돼요? 서정무 목사님 집에 당첨돼요. 비밀번호 못 큰일 났습니다. 아, 진짜? 서정무 목사님? 목사님 네, 네, 당첨되셨고요. 네. 우리 그러면 윤설미 씨. 윤설미 씨. 야, 네. 이거 그럼 이건 거예요? 우리 언니 어땠어? 나는 이제 치매야. 분리할 때는 자, 이제 화면을 보고 외우시는 겁니다. 자, 화면 주세요. 오, 4, 3, 2, 1. 끊어주세요. 아, 세상에. 16개 자, 30초 제가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잘 보셨죠? 먼저. 16자, 또 우리 설미 씨도. 네. 그럼 누가 먼저 할까요? 야, 이 문성으로 줘야 되는. 16개인데. 자, 우리 빨리 네, 잊혀지기 네, 전에 네, 서정 네, 목사님. 네. 자, 한번 그냥 해보도록 얘기하세요. 하겠습니다. 시작. 가방, 빨대, 우유, 전등. 벌써? 4개. 잠깐. 자, 가방, 전등. 네. 아, 사회자 언니 얼굴 보니까 다 까먹어버려. 사회자 자, 언니요? 이제 이제 언니요, 이제. 사회자 언님 얼굴. 10초 남았다, 10초. 잠시만요. 가방, 빨대. 10초. 와, 여기까지인데. 아, 4개. 네. 4개 맞추셨어요. 자, 우리 설미 씨. 만 자, 좋겠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 30초 드립니다. 시작. 가방, 나비, 빨대, 우유, 전등, 비밀, 노래. 컨닝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까먹었어? 자, 어머 주여. 어머 주여. 뭐지야? 그것이야. 젤리. 젤리. 오, 맞아. 10초 남았어. 10초. 9, 8, 7, 6, 8개 있어. 5, 4, 아, 이 뒤에서 3, 자꾸 얘기하는데 안 2. 할게. 야, 세상에. 저 사실 재밌자고 한 건데. 예, 목숨 걸죠? 예, 탈거 가서 죽자고 하시네요, 다들. 야, 세상에. 진지해, 진지해. 어쨌든 제1회 오자유 속독대회는 윤설미 씨의 승리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이게 외우는 게 참 어렵긴 합니다. 어렵죠. 네, 대한민국도 우리 수험생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수능 끝났고요. 또 이제 맞아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면접 준비도 해야 되죠. 논술도 해야 되죠. 실기 시험도 해야 되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북한에서는 대학 입시 어떻게 치르나요? 네, 한국 와서 대학 입시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장난 네, 아니죠. 그렇죠. 모든 자에게 대학 입시에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에 너무 놀랐습니다. 예, 북한은 아무나 대학 입시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입시는 누가 보냐면 일단은 각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경연대회를 해요. 그 이미 경연대회를 타면 북한은 우리 학교가 본트라는 걸 받아요. 그 예를 들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있다 그러면 서울대는 한 명밖에 못 가고 뭐 우리 학교 애들이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필요 없어요. 우와.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대 혁명소조라든가 당의 말씀을 잘 관철해서 학교의 등급이 올라가면 교장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본트를 가져오는데 교육 선생님이 또 얼마나 이거를 이렇게 잘하나 알랑방기를 잘하냐에 따라서 대학 본트가 개수가 틀립니다. 그리고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다르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트가 5개면 5개. 그러면 아이들이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 시험을 치러서 5명이 가는 거예요. 아이고. 5명이 가는 거죠. 근데 그 200명 중에 정말 1등부터 5등이 가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이 제일 이뻐하는 애들, 교장 선생님이 뇌물 잘 줄 애들, 어머나. 계급이 좋은 애들을 골라서 보내주죠.
그래 가면 얘는 또 어디를 가냐면 대학 입시는 어디서 가냐? 북한은 대학에 가서 칩니다. 내가 받은 대학을 가지고 내가 사범대학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네. 대학에 갑니다. 그럼 대학에서 입학시험 날짜를 공지를 하면 전국적으로 학교 본투들에서 받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에이스들이죠. 그 학교로 와서 입시를 보는데 거기서 70%가 붙고 30%가 떨어졌어요. 저희 때는. 근데 다 세대마다 다르더라고요. 대학 입시를 본다고 해서 다 붙지는 않고 근데 대부분 거기서 또 뇌물전이 시작됩니다. 대학에 입시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대학 학장님에게 또 돈을 이걸 써야 돼, 달라. 그래서 북한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10,000불이면 들어간대요. 이렇게 10,000불, 김책공업대학 뭐 5,000불 이렇게 몇 불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의대는 1,000불이에요. 1,000불. 그러니까 함경도 뭐 청진의학대학, 뭐 청진광산금속대학, 그러니까 함경도에서 있는 그러니까 기본 1,000불이면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너무 공부 못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되면 1,000불만 주면 학교 통과하고 그리고 대학 입시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이 대학을 가기 때문에 9개 학교는 입시라던가 졸업시험에 전혀 관심 없어요. 북한 애들은. 대학 뭐 왜? 대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한국에 오니까 대학은 아무나 다 가더라고요. 할머니들까지 대학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남한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수험생들이 시험 보는 날 네. 사실 우리 뭐 사회적으로 출근 시간도 1시간씩 밀고 맞아. 뭐 영어 듣기 평가하면 비행기도 안 뜨고 네,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한은 동시에 여의땅하고 치잖아요. 네. 네, 북한은 안 그래요. 지역별로 다 다르고, 그러니까 치는 날이 다르고. 그리고 저는 제일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막 택시 기사님들도 그 시간대에 막 수험생들 태우고, 네, 맞아요. 경찰이 막 네, 나와서.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편의점에 가니까 수험생들 30% 할인해준다. 아니, 남의 집 아이가 대학 가는데 왜 그 집?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일 놀랐던 거는 이제 북한에는 수능 시험을 칠 수 있는 나이가 국가가 딱 정해주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네. 한국은 올해 보니까 83세 어르신이 네, 맞아요. 최고령 수험생인데 숙명여대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1년을 장학금을 줘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북한에도 그런 말을 해요. 배우면은 끝이 없다. 네, 말은 잘해. 우리 지철호 형제님도 한국에 오셔서 대학 생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일단 저는 간호학과. 왜 간호사로 가서 간호장교? 네. 의외야. 깜짝 진짜 놀랐어. 의외다. 네. 간호학과요? 간호학과.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탈북민인데 대학교 갈 수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저는 1차적으로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세뇌 교육이나 계급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수의 머슴,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대학교 보내서 김일성이 그렇게 위대하게 인민대중을 핵심 계층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이미 그 계층이란 계급이 없이 아무나 갈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기회를 다. 네, 누구에게나. 그렇죠. 저는 그 탄광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었거든요. 북한에서 한 3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교를 했는데 간호학과를 선택을 했죠. 왜? 왜냐하면 일단 제가 그 북한에서 그 졸업은 했지만 한국의 어떤 그런 교육 체계를 모르다 보니까 대한학교 가서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여명학교 다녔었는데 여명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그 박봉의 월급을 받으시면서도 인상 하나 안 찡그리시면서 애들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섬김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간호학과 가서 정말 간호학이라는 건 병자도 고칠 수 있고 국제적으로 나가서도 또 이런 아픈 난민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학과를 선택을 했고, 네. 하지만 지금은 간호는 안 하죠. 네. 그래도 누구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마음도 잘생겼어. 아니 진짜 일단은 나 잘 먹고 잘 살기에 바쁜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그 전공을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우시고 비록 이제 엔딩까지는 이제 또 시기가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예쁘게 보시고 또 이제 또 다른 영역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에 귀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남북학교 탐구 생활, 남북의 학교부터 입시 이야기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상태 씨, 선정 씨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 늘 함께하는 거지만은 사실 진짜 북과 남한과 북은 정말 다른 게 많구나.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선정 씨는요? 저는 계속 공부하는 것 같아요. 공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의 복음으로 통일될 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죠. 네. 물음표로 끝났다가 어쨌든 마무리해도 느낌표로 끝나니까 하나 더 배워가는 거예요. 이 시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와 놀랍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오늘도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을 교회로 모셔야겠다. 네, 그래서 청년들한테 또 이 북한의 사정을 모르고 막 지금 또 너무 불만불평이 많은 상황이죠. 이분들의 살아왔던 인생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얘기를 해준다면 이 세대들이 정말 큰 용기와 도전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조만간 연락 한번 드릴게요. 다들 대기 타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처음 나와주신 우리 지초로 형제님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두려웠던 게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 네, 언어가 같아도 외래어를 쓰는 다른 사람. 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떤 고정관념이 깨지게 된 계기가 교회를 통해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린 하나고 정말 어떤 종족이 다름은 있겠지만 말씀 안에서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치유가 됐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네, 그 말씀대로 저희가 다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의 현장을 제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런 소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초로 형제님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성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그 영혼은 하나다라는 게 너무 마음속에 와닿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서 아직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통일을 위한 기도 멈추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 자유! 북한에서는 종교를 진짜.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이 거기서 집사를 했어요.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강반석 어머니께서는 원스님을 모시고 손목 잡고 예배당에 다녔다. 사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심한 고문을 당하고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진짜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권만 나면 북한에 돌아갈래. 저희 오빠가 너 미치지 않았니? 무슨 정신병자 아니야? 내가 비싼 돈을 주고 너를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딴 말을 하고 있니? 막 이러는 거예요.